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장편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척추는 소중합니다. 배준현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오늘의 빠따. 네. 이 빠따 사연이 오니까 네. 또 이 배 감독의 활약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빠따 하면 배 감독이죠. 아, 그래요? 네. 언제부터 그랬어? 영어 이름이 배트 아니에요, 혹시? 배트배. 자, 그래서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김 선생이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야, 이거는 그러면 저쪽이 차선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직진하고 있는데 사거리 우회전으로 이렇게 낀 거지, 사거리에서. 그치, 1차선. 정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차를 배려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1차선으로 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선 몇 개를 이렇게 그냥 가로질러서 제일 후루룩 낀 거 아니에요? 안쪽 차선으로 그냥 들어왔다는 거네. 아, 오른쪽에서. 네. 아. 지속도를 못 이겨서 이렇게 쭉 밀려온 모양이에요. 그럴 수도 네. 있고, 그치. 뭐. 아니면 더 화를 돋궈드려야 우리가 빠따치는 맛이 있으니까. 네. 알고 했어. 열받으라고. 뒤에서 오시는 거 다 보고, 그냥 클락션 울리면 위협하려고, 이 또라이가 그렇게 한 거다. 우리는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거. 안 돼. 그리고 뭐 위협하면서 쫓아왔대잖아요. 요즘 그거 법 있지 않나? 있죠. 난폭 운전, 위협 운전. 네, 그거 블랙박스 있으시면 걔가 위협한 거 딱 해가지고 경찰서에 바로 갖다 주면은 바로 면허 정지예요. 아, 그래요? 네. 면허 정지야. 정지예요. 네. 아, 네. 그러네. 위협 운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칼치기 이런 거. 그것도 블랙박스 영상 따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면허 정지예요. 야, 네. 이게 내가 나와가지고 팟캐 편집만 하고 살았더니 야,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네. 그랬네. 얼마 전에 만난 동생이 그걸로 면허 정지가 됐더라고요. 얘걔 아니야, 얘 걔 아니야. 아, 진짜. 정지 먹었어. 블랙박스 있으면 네. 요건 하나 보내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게, 예. 채널로 돼 있으면. 일단 두 개가 있잖아요. 껴든 거랑 와서 위협한 거. 그러니까. 그럼 바로 정지예요. 오, 예. 야.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려지지도 않아. 오, 좋아요. 진짜? 그럼요. 괜찮은 오, 법이다. 괜찮네. 네. 역시 세상 좋아졌다. 야. 나도 얼마 전에 정지가 돼봐가지고 아는데. 아유, 그래. 네. 아, 그거 진짜 귀찮거든요. 맞아. 네. 그러면, 신랑 손을 잡으면 참으라고 한 게 잘하신 거네. 그러네. 그러네. 만약에 같이 맞대응했으면 정지될 수도 있어. 같이 정지, 큰일 납니다. 네. 면허 정지 먹고 한 판 붙는 거였는데. 그렇죠. 다행히. 네. 아, 요거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일단 네. 빠따하고 상관없이 신고하세요. 네, 신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차는 우회전이 특기인가 봐. 우회전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네. 옛날에 좌회전이라는 가수들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뜬금없이. 배우 김진희. 거기 맞아요. 좌회전 멤버였죠. 아, 그래요? 야. 좌회전이라고 생각도 안 그룹이 나네. 있었거든요. 네. 없어졌거든요. 그걸 적용해서 이 차는 좌회전을 못하게 하자. 앞만 돌려도 우회전만 돼. 핸들을 아무리 왼쪽으로 돌려도 우회전밖에 안 되는 그렇지. 차로. 네.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게 시키면 천천히 달리지 않을까. 근데 면허 정지돼가지고 운전 못 할 거예요. 그러게. 그러네. 아, 요거는 어쨌든 정지부터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애들은 이게 자동차 키 뺏어야 돼. 안 돼. 달콤한 인생에서 보면 이병헌이 이런 애들을 잡아가지고 시원하게 한 대 패준 다음에 그때 쾌감이 있잖아. 차키를 빼가지고 한국에 던져버리죠. 양화대교였나? 그렇지. 양화대교에서 던지면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거기 아프면 좀 걸어. 척추에 안 좋아, 척추에. 우회전할 때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가잖아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이 작용한다는 걸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알게 되더라고. 여기 이곳은 그래비티가 있는 곳이고 관성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래비티 언제 본다고? 그래비티는 뭐 내년 1월, 2월? 네.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좌회전이 안 되는 차량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면허 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실효가 있는. 네. 면허 정지 끝나고 차 키를 딱 꽂고 했는데 좌회전이 안 돼. 그렇지. 그때까지 본인은 몰라야 돼. 그 사실을. 네. 그리고 양화대교 오면 빼가지고 던져버리고.
행복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께도 저희가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네. 남편분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좀 네.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푸세요. 네. 자, 새신자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오랜만이죠? 야, 이거 옆에서 듣는 거 오랜만이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오늘은 특별히 배 감독을 위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신자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축복해 줄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샌디에고의 별, 수현민지, 써니스, 소스, 소노로, 엉아스, 어머나, 야옹이가 먼저다, 열란의 옆을 보며 앞으로 가, 우경바지, 속굿고추, 이슈타르님님, 짜장조와 참참투, 천하제일 남가의 청라의 섭이, 초록색 메아리, 커피 눈비, 고양이, 트윈파파, 페르소나 0430, 푸른꿈 나의 꿈, 하늘구름, 현이, 810224, 호짱, 효진아빠, 훈데레, 오케이하하, 플레이모빌, SDFG, 티모, TNGH, CJSTK, TSCHUESS, BRRY, GITTO82, JGILL2님까지. 야, 이거 진짜 한 테이크네. 야, 진짜 짱이다. 야, 자,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다들 자리에 착석. 그리고 2부에는 배 감독님이 못 나오세요. 네. 사실은 척추는 소중하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녹음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배 감독 없을 때. 그러니까. 네. 과장님, 몇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애쓰신 거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2부에는 배 감독님 없이, 배 감독 언제 나오죠?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네. 아무튼 2부에서 최희연 원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멜로가 나온다. 멜로가 나온다. 또 우리 멜로의 아들, 멜로의 워키타이틀의 사위. 어떤 멜로? 아메리칸 드림 멜로다. 상남자 멜로, 심파 멜로, 철없는 남자 멜로다. 유혈이 낭자한 첫사랑 멜로다. 잘 갖다 붙이. 유혈낭자 첫사랑 멜로. 멜로 치고 이렇게 피 많이 나오는 게 없을 거야 아마. 대륙멜로, 바람멜로, 공감멜로, 롱디 현실멜로, 비자멜로, 요괴멜로, 첩보멜로, 거장멜로, 흑백 무성멜로, 과거멜로 등등등. 멜로 요정 황대리의 영어가 궁금하다면 지가 애정하는 영화 지혜영을 들어보세요. 영화는 김프로쇼.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아마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을 방송해드린 것 중에서는 제일 긴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역대 가장. 여태까지 통틀어서 김프로쇼 통틀어서 사연이 가장 길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좀 길면은 김프로가 줄였어요. 근데 그래도 줄이기 전에 이 정도로 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것도 제가 사실은 줄여서 이만큼이에요. 정말요? 네, 줄여서 이만큼. 근데 이거를 또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맥락이 생략될 수 있죠.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가만히 들어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냥 한 가지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죠. 네. 중간에 아주 네. 어? 그래서 이걸 줄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런 사연이 오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BGM이 짧거든요. 중간에 BGM 끝나면 이상하니까 이걸 BGM을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되지가 걱정인데 그래서 어지간히 긴 것들은 BGM을 제가 2번을 이어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2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두 곡으로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같은 곡이 한 3번 돌 때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때요?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네. 저희가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일을 하려고 회사 일을 때려치고 갖고 있는 돈 털어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만학 수험생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별거 아니네 뭐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있는 게 정상인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털어놓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88년생 30살 여자고요. 6년 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혈육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자마자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 치료하는 1년간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지냈었어요. 무사히 엄마의 치료는 끝났고 학교에 돌아와서 혼자 경제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실험실 연구장학생으로 거의 뭐 로봇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3년 반을 보냈네요.
바쁘단 핑계로 엄마한테 관심이 덜했던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3년 반 조금 넘어서 엄마의 암이 재발합니다. 밤 10시쯤 전화가 와서는 하루 일과를 묻고 늘 하는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오늘 엄마 목소리가 힘이 없네 생각하고 말았는데 끊고 곧바로 전화가 와서는 오늘 밤에 집에 와줄 수 없겠느냐고 엄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절대 어리광을 부린다거나 아픈 내색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듣는 순간 머릿속에 있던 피가 발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서니 엄마는 집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다 정리해두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짐을 다 정리해놓고 침대 옆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목 뒤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목 뒤뼈, 폐에 암이 재발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친 저는 다시 휴학을 하고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또 시작했지요. 엄마는 항암제로 병이 잡히는 속도보다 암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빨랐고 집에 공기통을 가져다가 두지 않으면 숨을 잘 못 쉬게 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열이 올라 땀을 흘리다 이가 부딪힐 만큼 춥다. 그렇게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폐에 퍼진 암덩어리는 몸속에 물을 차오르게 만들어서 결국 폐에 칼을 대고 물을 빼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폐에 칼을 대고 물을 뺄 때 잡았던 그 엄마의 손에 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6개월쯤 그렇게 보내고 어느 날 저녁 죽 몇 숟가락 떴던 게 전부였는데 엄마는 그날 밤부터 토하고 화장실 가서 비워내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이틀을 꼬박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는 1인실로 가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옮기고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그렇게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임종을 맞기 2시간 전에야 이제 진짜 가시려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손잡고 왜 이렇게 일찍 가려고 하냐고 나는 어떤 딸이었냐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었다. 잘 풀릴 거다. 말씀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장례식장 가는 긴 복도를 장례식장 직원하고 엄마 침대를 끌고 갔던 게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은 떠올라서 숨이 가쁠 정도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엄마가 아팠고 옆에서 임종까지 지켜봤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자꾸 떠올라서 힘든 건 어린 시절부터 친척과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입니다. 저희 엄마는 6남 2녀 중 막내셨고 20대 후반에 아빠랑 결혼하셨다가 2년도 안 되어 사별하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그랬는지 삼촌과 이모들이 엄마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중학생 때쯤이었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꾸준히 절을 다니던 엄마가 절에서 49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않았지만 어중간하게 남겨주신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 분위기가 정말 칼끝을 오가는 분위기였어요. 엄마랑 저랑 다녔던 절은 외곽에 있는 작은 암자였는데 첫 제사를 지내고 여러 삼촌 식구들이 왔다가 제사만 지내고 음식 먹고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절에서는 좀 난감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욕을 엄마한테 하셨죠. 저도 옆에 있는데요. 친척 언니 결혼식장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던 일이라든가 엄마의 암 진단 후 보험금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돈을 빌려달라고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일이라든가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 임종 후 장례식장 직원이 가족이 누가 또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학생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을 아끼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겠냐며 장례식장에서 쓰는 돈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고 장례식 한만 빌려서 식을 치르자고 하더라고요. 영정 사진하고 향, 초만 올리고 음식은 바깥에서 사와서 손님 맞이하자고요. 알겠다고 하고 엄마 친구분들과 제 친구들하고 장례를 치르려는데 외가 식구들이 들이밀고 와서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꾸짖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인상 쓰고 험악하게 할 거면 화장장까지는 왜 따라오는지 그냥 저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장례식하고 화장을 치렀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그럭저럭 잘 다니고 있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곤함이 씻어지지가 않았고 잠도 잘 못 자겠어서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거나 영양제를 맞으러 가거나 했었는데 같이 운동하던 피부과 아저씨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우울증인 것 같다고 그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1년 정도 됐습니다.
항우울제와 잠드는 약을 먹은 지도 벌써 1년이 됐어요. 8월부터는 시험 공부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상담하고 약을 받아오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1년 정도 약물을 먹으면 좀 많이 괜찮아져야 하는 건 아닌가?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시점이 가까워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제 욕심이 과한 건가요? 1년이 지나가는데도 훅훅 안 좋았던 기억과 엄마의 항암 치료 기억이 명치를 강타하는 게 찾아와요. 목이 메어와서 꺽꺽대고 울어대는 게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많이 안정되기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끼긴 하지만 감정이 한 번씩 요동칠 때면 더 이상의 정신과 치료로는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잊혀질 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건지요?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많이 어려우셨겠다. 그러니까 이걸 야 읽으면서 와 이거 정말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신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잖아요. 네.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죠. 네. 이걸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위로해드릴게요. 일단 그거부터. 네. 네.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울컥울컥 계속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고스란히 혼자서 받아내셨어야 되는 게 네. 굉장히 힘드셨겠다. 그렇게 울컥 올라올서 눈물이 막 쏟아질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그냥 옆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요. 뭘 안 하더라도. 근데 혼자 울잖아? 그러면 슬픔이 더블, 트리플이 돼요. 네. 요즘에 혼자 있거든요.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울진 않아요. 자, 아무튼 이분은 이야기가 이제 중반까지는 어머니와의 그 아픈 힘들었던 기억이 이제 쭉 적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친척분들하고 조금 힘들었던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 치료를 이제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내시는 데 있어서 약간 힘드심을 느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이제 한 3-9다리 정도로 영화로 보면 이제 옴니버스 구성이에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항암 투병과 돌아가시기까지 과정 1부, 2부는 그 어머님과의 전사를 통틀어서 친척들과의 어려웠던 과정, 3부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내 상태. 예, 이렇게 3부작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일부 얘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머니를 보내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김프로가 좀 조정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거든요.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본론이라고 해서 저는 허걱했는데 지금 편집할 때는 그런 표현을 뺀 것 같아요. 많이 줄여서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까지 저는 쭉 읽다가 근데요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이러니까 아니 그럼 그 전에 얘기는 왜 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분한테 트라우마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 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서론이 있으면 사실 짧게 하죠. 안 하지는 않지만. 근데 본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서론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면서 길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그게 본론이 아니라면서. 그만큼 거기에 치우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어머님의 사망이 트라우마구나. 저는 요즘 이제 교과서에는 없지만 제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트라우마가 뭐냐. 특히 이제 이런 사별, 애도와 관련된 것을 그냥 슬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슬프다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 생각해서 1분 안에 울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얼마나 빨리 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냥 생각만 해도 금방 눈물이 나올 정도면 그건 트라우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은 지금 그런 부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앞부분을 쭉 묘사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진짜 문제는 내가 이게 힘들어요 하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길게 말씀해 주셨던 그게 트라우마고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먼저일 수 있다. 그렇죠. 뭐 오히려 뒤에 뭐 형제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긴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보다 앞에 어머님을 떠나보낸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애도 과정이라고 하죠.
트라우마를 다루는 거랑 애도 과정이 지금 겹치거든요. No. 네, 트라우마도 다루고 애도도 다루는데 트라우마를 다루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충격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10년 전의 충격인데 지금 오늘 똑같이 벌어져요.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벌어지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뎌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돕는 게 트라우마 치료예요. 그래서 보통 트라우마 치료는 일단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이나 느낌이나 불편 이걸 쭉 얘기하게 하거든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당신이 안전하다. 안정화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이 안전하다라는 걸 계속 알려줘요. 그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무뎌지게 만든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이러한 충격 속에 휩싸여 있어도 나는 안전하고 그래서 나는 이 충격에 대해서 좀 무뎌진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트라우마의 치료고 애도도 비슷해요. 약간 보면 애도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 애도의 대상과의 관계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건 비슷한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옛날에는 애도를 하는 과정의 목표가 그 사람 잊어라였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그 사람 보내라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해라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 과정을 거칠 때 걱정을 해요. 내가 이 애도 과정을 거치면 우리 그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더 잘 간직하려고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안심하고 이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애도 과정 당신 하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 어머니를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구구절절 디테일을 자꾸 생각해요. 그게 어머니를 붙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잘 놔줄수록 어머니를 더 좋은 마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잘 지닐 수 있는 부분으로 국면이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참 신기한 거군요. 참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상담해드렸던 분 사례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당할 당시에도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 충격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충격이고 한 것이 트라우마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충격이 아니었다면 그건 이제 트라우마가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걸 계속 이제 무뎌지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뎌지게 만드는 거는 오픈해서 그 상처를 내보이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는 감정까지 갖게 가는 것. 네. 네. 이분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정신과 치료하고 또 상담하고는 별개니까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조금 되겠네요. 그러면. 예,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유가 없거든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네. 그냥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사연이 긴데 만약 상담 현장이었다면 이제 그런 생각 그만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지금 이 생각 때문에 공부 안 된다는 말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마 결론 낼지도 몰라요. 상담사가. 네. 지금 약물 치료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바빠가지고 병원도 자주 못 가신다고 해서 약을 길게 받고 아마 병원 띄엄띄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약물 치료 하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우울증이나 이런 병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약 때문에도 좀 잘 안 될 때가 현실적으로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그럴 때는 병 탓보다는 약 탓을 더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약을 못 끊나?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 나아요? 약을 언제 먹어요? 이분도 그렇게 묻잖아요. 네. 내가 1년 동안 지금 약 먹었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년까지 약을 먹었으면 금방 끊기는 어렵습니다. 우울증이든 무슨 병이든 되게 약물 치료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여간에서 일단 한 번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약간 만성적이 돼요. 그래서 1년 넘어가고 그러면은 2, 3년 넘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1년 넘어가고 2, 3년 넘어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아니면 조금 뭐 특이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입니까? 네. 그냥 우울증만 볼 때는 매우 일반적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기 좋아요. 계속 오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또 돌 맞겠지만 어쨌든 이게 만성병이라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처럼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금방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울증이 물론 많아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만성 우울증은 특히 병원에서 많이 진료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감기처럼 가볍게 나아서 다시 털어내고 이러한 우울보다 훨씬 저희한테는 더 많이 찾아와요. 전체 분량은 물론 더 적을 텐데 제가 진료할 때는 오히려 더 그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1년 이상 약을 드시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내가 혹시 특이한 건가? 내가 혹시 뭐 특별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네. 다만 1년 이상 길어지면 그 이상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걸 수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내가 계속 이렇게 약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괴로워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게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한 거는 아니니까 네. 안심하시고 그 사실은 그냥 좀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다. 약을 먹어서 기능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언제 먹느냐, 뭐 언제 끊느냐 이게 더 핵심은 아닌 시점이 됐어요. 이미. 저희가 보통 이제 1년 지나면 관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계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차원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잖아요. 어머니와의 그 이제 이별의 과정이 굉장히 본인한테 이제 힘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아까 애도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그러면 애도의 시간, 충격을 조금 줄이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나요? 네, 도움을 받으면 줄죠. 이제 표현하기에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본인이 스스로 그것들을 알아서 자가 치료를 할 수도 물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도 1:1 PT하면 훨씬 나은 것처럼 이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통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표현하게 도와주고 본인이 표현하고 하면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단축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복잡한 이론 다 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표현할 때 감정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네.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건조하게 생각으로만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조금 치우치고 어떤 분은 너무 정서적으로 감정에만 치우치거든요. 이것들이 약간 한쪽으로 굳어졌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고 애도를 길게 가게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왔다 갔다 감정도 얘기했다. 또 생각도 얘기했다. 그렇게만 표현하는 뭐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분은 주로 묘사가 생각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마치 상담에서 요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쪽으로 감정을 보완하겠죠. 물론 글을 보내셨으니까 그런 걸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만 쭉 얘기를 했다 그러면 매우 생각에 치우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분은 냉탕에 오래 계신 것 같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있겠네요. 온탕으로 옮겨야죠. 네, 옮긴 다음에 또 막 감정이 치우치면 또 냉탕으로 보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왔다 갔다가 결국 이 사람을 회복시켜요. 그럼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자기가 좀 힘들게 견디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트라우마나 애도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만약 이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뭔가 자기가 중요한 당면 과제를 극복해내고 좋은 성과를 내면 다른 문제는 같이 이렇게 눈녹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본인이 그것들을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됐고 자 이제 공부하는데 뭐가 방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쪽에 아마 치우치는 상담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물이 공부하는 거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공부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드시면서 공부를 계속 하는 방법을 불가피하죠. 약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대개 이제 약물 치료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불안장애 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쓰면 졸려요. 그럼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긴장을 하는 사람은 불안약을 써야지 긴장이 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밸런스 문제지 이 약을 쓰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선 글을 쭉 다시 읽어보니까 이 글이 저한테는 선명한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네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됐었고 친척들이 와서 폐악질을 부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그림이 정확하게 그 명료하게 그려지는 그림 같은 네네. 거죠. 근데 그때 감정은 안 느껴지는 거. 내가 이때 너무 분노했고 참을 수 없었고 슬펐고 그런 거는 배제되어 있다고 할까요? 감정을 확실히 그렇게 글을 쓰셨네요. 네. 만약 이거를 진짜로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얘기할 때는 감정이 나오려고 하면 말이 빨라져요. 네. 그거를 계속 그 감정을 속이고 이야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치료자가 하는 간단한 표현, 잠깐만요 하고 세워요. 그러면은 못 도망가거든요. 그럼 얘기하다가 일단은 뭐 잠깐만요 했으니까 얘기는 멈추지. 그러면 조금 있다 울죠. 되게 그렇게 해서 감정에 이 사람을 놓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말은 괜찮다고. 그럼 뭐 어떠냐고. 감정에 놓이는 것을 뭔가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또 감정에 놓고 그렇다고 또 감정에 계속 치우치게 하느냐? 아니죠. 감정에 너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때 몇 명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면서 생각을 또 하게 해요. 그래서 또 생각에 가게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본인을 유연하게 해줘요. 확실히 그런 방법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를 혼자 하시기는 쉽지 않을 테고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지난 1년 동안의 이제 치료 과정 속에서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올바른 치료 방법을 택해서 지난 1년을 보내왔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치우쳐 있던 건지를 스스로도 약간 자가진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울증이 더 빨리 안 낫지는 않았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할 생각일 필요가 거예요. 있겠네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에 가서 그렇게 긴 시간 막 상담 치료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짧게 경과 정도 보고 약 받고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치료하는 과정은 뭐 아직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꼭 해야죠. 어. 네. 본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적어 보내실 정도라면 근데 상담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보내는데도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한 번 적이 없다. 그거는 안 되죠. 하긴 이분은 근데 모르셨으니까 네. 본인이 너 우울증인 것 같다라는 것도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병원을 갔던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좀 없으셨거나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었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약간 이제 생각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되게 먼저 자기가 나 우울증인가 봐. 넌 너무 감정이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할 텐데 남이 보고 우울증이신 것 같은데. 이거 좀 가보셔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럴 때 그런가? 이러고 가는 거니까.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좀 판단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또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로 이렇게 성을 쌓은 걸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안 그러면 너무 무너지니까. 수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지켜야지. 또 지금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적어주시진 않았는데 그냥 느낌으로는 조금 조급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모아놓은 돈도 한정적이고 그거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일을 하려고 네. 회사를 때려치기까지 하면서 있는 돈 털어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적으셨는데 이제 시험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대로 부담은 되고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내가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배수진 치고 지금 하고 있다. 네. 이것도 압박이 되는 데다가 약간 인생을 거는 느낌이잖아요. 네. 인생을 거는 느낌의 어떤 시점이 다가오면 자기 인생의 오점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 오점이 자기를 방해하지 않을까. 마치 징크스를 내가 이거를 지우지 않으면 이거 정작 본 게임에서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징크스 터는 뭐 사람들 버릇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부분을 반복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정리를 하거나 꼭 그거를 털어버려야만 되는 건 아닌가요? 털 수는 없죠. 뭐 사실 이게 금방 해결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빨리 털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 안 됐겠죠. 그러니까 털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그냥 내려놓고 이건 그냥 계속 같이 가야 된다. 좀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보겠다라는 결심도 혹시 이러한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조금 해보게 돼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물론 자기 하고 싶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것이 이 어머님의 죽음과 무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결정 자체를 번복할 수도 있나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만약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어머님과의 관계와 관련지어서 내가 결심을 한 건데 좀 무리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물론 좀 더 편안하게 결과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충분히 다른 또 플랜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돕는 게 좋을지도 모르죠. 그게 어떤 일이신지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그냥 요 정도로밖에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거는 어쨌든 한번 판단을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무슨 뭐 자격증 시험인지 진학인지 아니면 통번역 대학원에서 뭘 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회사를 때려치고까지 한 일이니까 네. 그만큼 굉장히 많은 걸 걸었다라는 느낌은 좀 그렇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만학 수험생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늦게 출발했다라는 부담을 사실 스스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럴 수 느낌을 있네요. 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머니와의 기억이 굉장한 트라우마이신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그거를 잘 다뤄야 될 텐데 그 과정은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그 과정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힘들게 버티셔야 되는 과정이. 네. 그리고 약물을 지금 드시는 거는 뭐 1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니까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다만 이게 좀 이렇게 1년 이상 길어지는 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가시는 게 낫겠다. 길게 보셔라. 네. 그리고 너무 모든 내 뭐 힘든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싹 깨끗이 털어버려야만 하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같이 가시는 방법을 좀 터득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김 선생님이 사전 논의할 때 죄책감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용에서 저희가 그 세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네. 병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관심이 덜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재발을 하셨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죄책감이 상당히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일에 치중하고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본인한테 내가 그때 그거를 했으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런 후회 이런 건 뭐 유가족한테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극복이 안 돼요. 결국 그 마음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다가 내려놔요.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답이 생기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드린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분도 본인께서 이렇게 좀 해보시다가 변화되는 상황이 좀 있거나 하면 다시 사연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AS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조금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모로 조금 좋지 않겠나 싶고요. 시험 보시는 것 때문에 일정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언제까지 약 먹어야 되냐라는 약간의 조급함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더 길게 보셔라. 길게 보시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네. 네. 일단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잘 버텨오셨으니까 네.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내셔서 저희하고 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시험이신지 모르겠는데 시험 끝나시고 제 결과 발표 전까지 시간이 약간 남으시면 경주 한번 다녀오세요. 이 경주 펜션이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술침군과 더불어 양대의 만병통치약인데 상담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약간 만병통치 네. 성지 뭐 비슷한 이런 거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경주 청담 펜션에 가면 찜질방이 있거든요. 겨울에 거기 들어가면은 암도 나.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요. 야. 자, 아무튼 저희가 숙박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시간 내가지고 좀 다녀오시고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이든 좋으니까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릴 테니까 보내주시고요. 또 AS 사연도 얼마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같이 고민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고민해서 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날편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